네, 안녕하세요. 시민자유대학 예술과 미학, 영화가 그린 예외 상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화가 그린 예외 상태, 오늘은 6강입니다. 오늘 6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영화는요, 부산행입니다. 부산으로 가는 열차라는 뜻이죠. 부산행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보는 예외 상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산행 트레인 투 부산이라고 하는 영화고요. 영화의 장르는 공포 영화, 스릴러,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영화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 영화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좀비 영화 어떻게 연상호 감독이 다루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작품이고요. 러닝타임은 2시간을 조금 못 맞추는 118분의 영화입니다. 연상호 감독이고요. 출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여러 배우들이 있네요. 공유, 김수환, 정유미, 마동석 같은 배우들이 영화에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행은요, 여러모로 한국 영화계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데, 특히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겠지만 박스오피스 면에서 장르 영화로는 정말 큰 성공인 1000만의 관객에 넘는 1100만의 관객을 한국에서만 동원을 한 크게 성공한 영화입니다. 영화의 감독은 연상호 감독이고요. 1978년생이고, 연상호 감독은 이제 애니메이션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실사, 극영화라든가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영화가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영화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영화 감독이고요. 특히 무슨 메인스트림에서 디즈니라든가 큰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주로 만드는 감독인데,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좀 확장되고, 그리고 처음으로 실사 극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그 영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부산행이라는 영화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제 영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돼지의 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요. 또 부산행 물론이고, 또 최근에 반도라는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감독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 영화 제목을 보시면 상당히 길죠. 뒤에 과다의 망상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막 치료를 끝낸 환자가 보는 창밖 풍경입니다. 연상호 감독의 영화를 몇 편 본 사람들이라면은 그러니까 영화 제목만 봐도 연상호 감독이 그리고 있는 영화 세계와 뭔가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영화 제목이고요. 그 이후에 디데이라든가 지옥 두 개의 삶, 사랑은 단백질은 조금 다른 결이지만 대부분의 영화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에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인 돼지의 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크게 각광을 받게 되고요. 한국 외적으로 칸영화제의 미드나잇 섹션에서 영화가 상영되면서 본인의 이름을 해외에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시 애니메이션을 창이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사입이라고 하는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또 만들어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영화 제목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제 종교를 다룬 영화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역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이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이 두 영화가 제작 연도도 동일하고 비슷한 시점에 영화를 만들었다, 이제 그 이야기고, 더군다나 그 서사가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서울역은 서울역대로, 부산행은 부산행대로 독립적인 서사 구조를 갖춘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지만, 두 영화가 서사가 맞닿아 있다. 부산행의 영화 처음과 서울행의 마지막 부분이 닮아 있다,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두 영화가 상당히 비슷한 서사이긴 하지만, 두 영화를 다 보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으로 서울역이 조금 더 이야기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영화의 톤도 어둡고 사회적 메시지도 더 강한 영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염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나오는 이제 반도라고 하는 영화죠. 이 반도는 조금 전에 서울역과 부산행이 서사에 연결된 것처럼
또 반도 나름대로 독립적인 서사를 갖고 있지만 부산행에 연결되는 서사라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상호 감독의 영화들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영화 부산행의 시놉시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직장인인 서구는 남자 주인공이죠. 딸 수환의 생일을 맞아서 부산에 살고 있는 이혼한 전체에게 딸을 데려다 주기 위해 이른 새벽 기차에 오릅니다. 서울역에서. 이 부산행 열차가 서울역을 출발하는 순간 기차 안으로 급하게 들어온 한 사람, 뭔가 몸이 불편한 사람이죠. 이 사람으로 인해서 평온했던 기차 안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뭔가 예외 상태가 돼버린 사람으로 인해서 기차와 기차 밖의 세계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서구가 본인의 딸인 수환을 부산에 데려다 주는 일이 쉽지 않아집니다. 한국형 재난영화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감기 그리고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감기나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들에서 공통됐던 지점들이 있고요. 감기도 그 감기만의, 괴물도 괴물만의 어떤 특징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루는 부산행도 부산행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공통적인 부분이죠. 예외 상태가 발생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재난 영화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재난의 속에서도 재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빛을 발하는 가족, 인간애를 드러나는 강한 드라마 영화고요. 공통적으로 사회 현실, 사회적인 어떤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지점에서 한국형 재난 영화, 한국형 재난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 많은 세계의 재난 영화들이 상당히 이러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영화 부산행에서는 그 전에 다뤘었던 괴물, 감기와는 차별화된 모습이 보입니다. 뭐가 있느냐?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의 실마리는 주기는 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하는 것들을 관객이 우리가 느낄 수는 있지만 정말 정확하게 그 재난의 요인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점은 감기와 괴물과 차별되는 부분이죠. 감기에서는 홍콩에서 온 감기 바이러스였었고 괴물은 미국 무대에서 나왔었던 약품으로 인해서 돌연변이가 돼버린 괴물인데 이 영화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그 실마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점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지점들은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이 영화가 지난 영화와 다른 것들은 감기에서는 바이러스, 괴물에서는 정말 한강에서 괴물인데 이 영화 부산행에서는 좀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좀비. 이 영화 부산행이 한국 최초의 좀비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좀비라는 게 뭔지 이걸 몇십 년 전에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좀비가 뭔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일부 사람 빼놓고는 지금은 좀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영화라고 하는 예술 장르를 통해서 많이 알아졌을 텐데 세계 최초의 좀비 영화는 빅터 헬퍼린 감독 19세기 후반에 태어난 사람인데요. 화이트 좀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화이트 좀비라고 하는 영화는 1920년대 후반에 사운드가 나오고 얼마 뒤의 영화인데 영화의 러닝타임도 1시간을 넘어가는 장편 영화고요. 이 화이트 좀비의 시놉시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좀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부두교라고 하는 어떤 특정 종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아프리카 흑인 문화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었을 때 이 화이트 좀비에서는 좀비가 나오긴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좀비와는 조금 다릅니다. 뇌의 일부가 손상되어 있지만 죽었다고 할 수 없죠. 시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이 나오는 화이트 좀비라는 영화가 있고 이 좀비라는 영화 장르는 장르화하지 못하고 있다가 한 명의 감독으로 인해서 장르화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텐데 조지 로메로 감독을 통해서 좀비 영화가 하나의 장르가 되었죠. 좀비 영화의 대표적인 영화는 우리가 보고 계시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비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원형이 화이트 좀비보다는 이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 연유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작품 이후에 10년 뒤에 나오게 되는 조지 로메로 감독의 시체들의 새벽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들의 어떤 특성들이 나옵니다. 첫째로 죽은 자들이 귀환하는 거죠.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 우리가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부활, 좀 영적 세계였다면 여기서는 정말 육체의 문제에 결부되어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염이라고 하는 건 마치 바이러스적 특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가를 물게 되면 그런 어떤 죽은 자의 상태가 전염되는 거, 그리고 이제 식인 카니발리즘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비 영화가 발전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현재의 좀비 영화의 큰 어떤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28일 후, 데니 보일 감독 28일 후라는 영화가 2000년 초반에 흥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좀비 영화 장르들이 많이 양산되게 되죠. 그것은 한국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고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도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나온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좀비 영화라고 한다면은 브래드 피트가 나왔었던 월드 워 Z라고 하는 소설이 원래 있습니다. 소설이 좀 더 많은 서사를 갖고 있는 소설이 있는데 거기서 일부분을 좀 추려서 만들었던 영화 월드 워 Z가 있습니다. 우리 영화 하면 오늘 수업에서도 아마 월드 워 Z가 자주 소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좀비 영화들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우리 인간이 사는 사회의 위기와 혼란을 약간 우회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시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보여주지만 인간 사회를 우회적으로 보여준 영화 장르이고 여기서 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불안감을 반영하는 존재이고요. 그래서 사회의 지층에 숨겨진 우리 인간의 어떤 숨겨진 민낯을 드러내게 해줍니다. 영화 속의 부산행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산행이 성공을 하자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미지의 영역이었던 좀비 영화들이 이렇게 뭐 창궐이라든가 기묘한 가족, 킹덤 이런 방식으로 만들게 됩니다. 물론 영화들은 대부분 역사극이네요. 창궐이나 킹덤은 역사극이고 기묘한 가족은 조금 더 B급 정서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바르는 부산행에 대한 주요 쟁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일차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기나 괴물과 마찬가지로 예외 상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좀 모호하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바이오 공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상한 고란이 나오고 서울역에서 어떤 소녀가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하게 감기나 괴물하고는 다르게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와 있는 게 좀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시체일 뿐만 아니라 뭔가를 전파하는 바이러스 전파자로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화의 이제 특징이 다른 좀비 영화, 좀 살아있는 시체들의 뭐 새벽이라든가 이런 영화들과 다른 게 이 영화가 이제 로드무비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있죠. 로드무비,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제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벌어지면서 일반적인 좀비 영화가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 영화의 좀비의 모습은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람이 빨리 뛰어가면 절대 잡히지 않죠. 넘어지지 않는 한. 그것들은 물론 28일 후에 좀비 형태가 변하기도 했지만 이 공간이 기차라고 하는 것이 부산행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의 장소에서 출발해서 여러 곳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 부산에 도착하나요? 안 하나요? 영화를 보신 분들마다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도까지 나오면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3차적인 설정으로 봤을 때 이제 그래서 좀비 영화인 부산행에서는 해결책이 부재합니다. 해결책이 없죠. 감기에서는 우리가 백신 바이러스를 만들면 되고 괴물은 죽이는 걸로 결정이 나는데 여기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일단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는 와중에 이 바이러스의 전파자인 좀비를 죽일 수는 있지만 해결책보다는 일단 도망치는 것, 도망치고 영화 전체가 로드무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멀리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목표가
치료가 아니라 이 사건 해결이 아니라 생존이 유일한 가장 큰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설정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좀비 바이러스, 끝없는 이동, 도피로 해결됩니다. 영화가 다른 좀비 영화와 뭐 다른 지점, 월드워 Z와 다른 지점이라면은 이 영화가 이 어떤 서사 안에서는 과연 뭐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과연 일종의 해피엔딩이냐, 무슨 해결책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이야기를 마지막 강의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 공간, 인물이 있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 점에서 크게 뭐 단독적으로 나오지 않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공간하고 인물에 중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에서는 일단 서울역이 처음에 나오게 되고 마지막에 부산 근교가 나오게 되고 주로 기차가 나오게 되는데 부산행 열차입니다. 그리고 인물은 정말 한국 사회를 각각의 층위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 어떻게 이 인물들이 행동하고 발전하고 변화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기차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기차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움직이는 이동한 공간이기 때문에 되게 큰 공간감을 주는데 기차 내부는 오히려 정반대로 다른 공간보다 되게 협소한 공간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내부 협소한 공간 안에서 좀비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관객들로 하여금 서스펜스를 높게 합니다. 물론 뭐 비행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차라고 하는 것은 바깥의 풍경을 보면서 이동을 하고 부산행은 또 중간중간에 뭐 대전역이라든가 내려서 다시 한번 리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두 가지 성질, 이동하는 곳과 또 협소한 곳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 뭐 서울역, 대전역, 부산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이렇게 빨리 가는 200~300km로 가는 KTX 열차보다 좀비 바이러스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를 갈 때마다 항상 이미 좀비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이 주인공과 주변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차라고 하는 기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딱 사진을 보면 이거 세계 최초의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어떤 특정 영화의 장면인데요. 영화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시네마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시네마라고 하는 건 장소로 많이 여러분들한테 인식이 될 텐데 원래는 이 시네마토그래프라고 해서 그 영화를 찍는 기계의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영화를 촬영을 하는 기계이면서 동시에 그 기계가 영사기로도 사용됐었던 그러니까 시네마토그래프로 어떤 기술, 영화의 처음을 알렸던 것으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것이 기차의 도착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L'arrivée d'un train en gare de la Ciotat"라고 해가지고 리옹이라고 하는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되는 도시인데요. 이게 영화를 발명했다고 영화를 처음 만들었던 루미에르 형제가 리옹 출신의 발명가고 사업가인데 리옹 사람들이 리옹의 부르주아들이 가는 이제 리옹 근교의 작은 마을인 시오타로 도착하는 역으로 도착하는 기차를 찍었던 것이 영화사의 첫 번째 영화라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영화 최초의 다큐멘터리 영화 기차를 우리가 찍었다. 기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봉준호 감독의 계물이 이제 여러 번 소환되겠지만 설국열차라고 하는 것, 또 긴 공간 안에서 앞에는 뭐 기득권, 뒤에는 이 갑을 그리고 2046의 왕가의 감독의 영화에서도 기차가 중요한 장소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영화적인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인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예외 상태에서는 인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물을 보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양한 사람들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중요한 사람들만 본다면 이제 성공한 직장인과 그의 딸, 연로한 어떤 자매, 인간을 혐오하는 사업가라고 했는데 우리 관객이 혐오하는 사업가가 한 명 있죠. 평범한 중산층 부부, 임산부와 그녀의 남편, 그리고 야구팀의 연인, 그리고 노숙자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근데 단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닌 게 또 이 영화에도 재밌는 부분인데 일단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서구입니다. 성공한 직장인이고요. 어떤 사람이냐?
한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뭔가 증권회사의 이제 펀드 매니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개미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회에서는 되게 성공한 직장인인데 이제 가족으로는 봤을 때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일단 부인하고는 이혼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본인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딸하고는 소통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그 영화 속에서 초반에 보면은 딸은 엄마한테는 이렇게 반말을 하는데 아빠한테는 항상 높임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한테 둘 다 뭐 높임말을 쓰거나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일상적인데 선택적으로 반말을 쓰거나 높임말을 쓴다는 것은 뭔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서구가 돈과 성공에 대한 욕망과 인간적인 어떤 감정 사이에 충돌하는 것이 영화 첫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영화 속에서 드러나진 않지만 어머니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부유한 집안의 자식은 아니었을 것 같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제 서구는 이제 돈의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순응하고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는 뭐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 서구가 변화하는 것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이고 권위에 복종합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부분이 이제 다른 그 다음 인물과의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희생을 하면서 영화가 발전하고 되게 됩니다. 서구가 처음에 그 전성우 감독이 연출돼서 특이한 부분이 인물을 처음에 보통 우리가 크게 찍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면은 클로즈업으로 먼저 보여준 다음에 크게 찍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오프닝 부분을 좀 이야기하겠지만 오프닝 부분의 첫 장면에 나오는 이 도로에서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인형과 서구의 모습이 왠지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핵심적인 단어가 나오죠. 너는 개미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일하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정말 돈 그리고 이기주의 이것들 그래서 사람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람 인간형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요. 뭐 돈에 대한 어떤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을 볼 수 있는 차를 만드는 씬 같은 것들 볼 수 있고요. 핸드폰 안에 이렇게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 봐도 개미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서구가 변하게 되는 것은 이제 초반에 보면은 계속해서 본인이 일하는 것 그리고 딸한테 말하는 평소의 언행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기주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온 용석의 어떤 권유, 또 권위에 의해서 말을 듣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과 똑같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임산부 커플이 가려고 했을 때 이 막는 장면인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른 사람 같이 있습니다. 영화가 한참 진행되면은 반대쪽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서구는 그 전에 같이 있다가 반대쪽으로 피를 흘리고 저 무리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저기는 아마 우리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죠. 본인의 딸도 구하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까지 그러니까 내 가족도 구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딸하고도 소통이 없었는데 내 딸도 구하게 되고 외면적으로 그 부탁을 했던 것들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희생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영화 전체적으로 많은 좀비 영화를 봤던 사람들 알겠지만 미소를 띤 좀비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미소를 띤 좀비를 처음 봤고요. 그래서 서구가 변화하는 인물이라는 게 되게 이제 주인공적인 면모인데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는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수완을 이렇게 보호하는 게 되게 이기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보인다면은 이후에는 변화하고 각성하죠. 진정하게 각성하는데 마치 우리 괴물에서 아빠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고 처음이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부분에서 비교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본인의
과오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과오는 딸과의 관계나 부인과의 관계나 일반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조금 전에 제가 원인으로 살짝 실마리로 제시되었던 부분들과 관련이 있는데, 희생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수환이가 엄마가 있는 부산에 가는 게 이 영화의 목적 아닙니까? 수환이는 어찌됐건 엄마한테 가야 됩니다. 부산이라 하는 공간이 실제로 있는 부산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부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런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된 장소라고 본다면은 이 목표를 이루게 되는 데 있어서 이 서구가 변화하고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그 목표가 완결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 반영웅이라고 하죠. 안티히어로라고 하는 용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공한 직장인 같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는 마지막 쪽에 이상한 자기 주소를 부르긴 한데 특별하게 이야기가 없고, 정말 이 사람한테는 나쁜 말을 다 적어주고 싶어요. 권위적이고 기득권이 거짓이고 정말 악의 집대성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눈을 뒤집었던 좀비보다도 진정한 좀비죠. 영화 전체의 좀비죠.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좀비가 되어서 살아나려고 하는, 그리고 증오의 대상으로 관객들이 정말 이 영화에서 좀비를 미워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워한다는 거, 용석이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을 건데, 사실은 이 용석이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다 좀비로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고등학생 연인도 마찬가지로 자매, 노숙자, 여착기장들도 사실은 직간접적으로 다 용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조금 전에 사진에서 봤었던 서구의 반대편에, 서구가 처음에 속해 있었던 또 서구의 반대편이 돼서 위험을 밀어내기만 했던 마치 양떼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 용석의 태도, 그러니까 용석이 사람들한테 가하는,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으로 가하는 어떤 갑질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죠. 물론 그 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구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이런 것들의 용석의 태도에 사람들이 순응하고 숨죽이고 용석 때문에 사람들을 밀어내고 쫓아내고 결국에는 파멸하게 되는 거죠. 마치 이 영화, 이 연상호 감독의 영화가 상당히 정치사회적인 면모가 강한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 왔고, 부산이 비록 대중영화의 어떤 묘피를 가지고 있지만 연상호 감독이 항상 하는 세계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도 기업이나 정부나 국가를 대변하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아주 연기를 너무너무 잘해서 너무 밉습니다. 너무 밉고, 처음 등장할 때부터 항상 본인의 의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본인의 의견이 사람들을 갈라놓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1등석에 타겠죠. 2등석에 택시를 타고 마지막에는 이제 비참하게 이렇게 사라져가고 혼자 죽지 않고 끝끝내 주인공을 파멸시키고 끝납니다. 자, 수환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밖에 모르는 아빠와 먼 곳에 사는 엄마 이 사이에 있고, 할머니로부터 애정을 받고는 있는데, 이 수환이 아버지의 어떤 약간 인간적인 면모가 좀 더 확장된 우리 인물로 볼 수가 있죠.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이 되게 많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 잘하고 할머니를 봐서 사람 도우려고 하고 아빠의 양심을 일깨우는 인물입니다. 서구의 변화를 추동하고 결국엔 최후까지 살아남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아빠는 왜 자기만 생각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성경이라고 하는 인물은 임산부입니다. 임산부고 남편과의 애정도 있고, 자신이 그러니까 임산부라고 한다면 약자인데, 약자가 강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버리는데 약자가 다른 사람을 구하는 인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통해서 최고의 살아남는 자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자기를 보호했던 남편이 죽는 장면을 바라보고 이제 그 사람과의 어떤 사랑 결실인 이제 딸을 안고 있는 모습인데, 되게 드라마적으로 강한 장면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상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한국에서 되게 많이 이제 이 어떤 배우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마동석이라고 하는 배우인데 강한 시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가지 면모가 있죠. 다른 사람, 악한테는 강한데 자기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 되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모습인데, 연약한 분야에는 약하고 강한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차없는 자죠. 타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을 하고 희생하는 자고, 아주 여러 가지 이제 대사 중에서 이제 좀비로 변하는 순간에 성경이를 부탁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
딸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 항상 웃고 있고 본인의 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하지만 이 본인이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좀비가 돼서도 이렇게 희생하는 인물로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문제적 인물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좀비라고 하는 들을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여기서 좀비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 캐릭터라고 우리가 봤을 때 이 좀비는 이제 마치 인간이 저지른 악행이나 오류나 죄악이나 혹은 실수의 외형적 결정체인 것처럼 나타나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한 명 한 명이 아니라 좀비로 변하기 전에는 개인이었는데 좀비가 된 다음에는 그냥 전체적으로 좀비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없고 중반에 이 좀비가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마치 우리의 제약이 중간에 그 서구가 본인의 그 아래 직원과 통화를 했을 때 직원이 하는 말이 있죠. 이 난리가 난 것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거죠.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제 책임 아닌 거죠. 그렇죠. 정말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듣게 됩니다. 근대사, 현대사에서 과연 그런 책임으로부터 상관이 없는 건지 그것들이 이제 좀비라고 하는 형태로 외연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 속에서도 초반에 이런 거 나오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본인의 과오를 인식한 서구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 부분이 방금 그 대사가 나왔던 대리와의 통화를 통해서 이 모든 일에 이 내가 겪고 있는 우연히 벌어진 것 같은 일에 근원이 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인식하는 순간 오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저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고 하는 것들과 조금 전에 화이트 좀비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창조했고 인간이 저질렀지만 우리가 더 이상 제어할 수가 없고 우리가 실려 나가는 것 같죠. 지금 현재 코로나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만들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간이 어찌됐건 간에 야기했는데 그 야기된 어떤 예외 상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처음에는 그냥 살짝 지나가는 예외 상태 같은데 지금 예외 상태와 같이 살게 되고 예외 상태가 일상이 돼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일 수 있죠. 우리도 저쪽에 한 명일 수 있죠. 사람들을 구하는 것보다 자기의 안위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왼쪽에 이 주인공 부류와 반대편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악행, 오류, 죄악 혹은 실수는 저렇게 좀비 때처럼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등을 잡고 이렇게 앞으로 가지 못하게, 부산으로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뭐 기타 인물들은 뭐 장르 영화, 이런 재난 영화에서 장르적인 배치를 보여줍니다. 영화 초반부에 인물들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되게 간략하고 되게 정확한 미장센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인물들이 어떤 인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바로바로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잘 영화가 조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야구부 연인, 노년의 자매, 노숙자 다 희생하는 자들입니다. 다 희생하는 자들이고 나중에 보면은 처음에 보여주고 두 사람의 관계 보여준 다음에 그렇죠. 친구를 버리지 않죠. 이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보통 사람들은 버리지 않고 노년의 자매도 버리지 않죠. 언니가 이 좀비가 되니까 문을 열고 자기도 좀비가 돼버리고 그 노숙자 영화 속에서 이제 서울역 이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 서울역에서는 노숙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제 부분인데 이 노숙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노숙자와 용석은 처음에 마주치는 순간부터 노숙자는 그 기차 화장실 안에 앉아서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용석은 위에서 완전 내려다보면서 사람을 이렇게 벌레 보듯이 하고 있는데 사실 영화 속에서 노숙자는 끊임없이 주인공을 도와주고 희생하고 용석은 사람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결국에는 서구마저 파멸시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관객의 선입견을 이제 감독이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뭐랄까 일종의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장면 분석한다면 오프닝 부분에 생경한 얼굴 속에 나오게 되고 뭐 영화 속에서 진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도 보이더라고요.
감독이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감기는 분당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고 또 괴물은 서울이라는 장소가 있었는데 물론 영화라고 하는 허구의 세계를 구축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당이고 또 서울이다 이렇게 하는 텐데 여기는 분명히 부산행이고 서울역이 보여지는데 진양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영화가 시작됐을 때 우리가 이 허구의 세계로 들어간 듯한 그러니까 허구의 세계 안에 서울과 부산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을 특히나 진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건이 시작되는 것은 일반적인 바이러스 영화처럼 우리가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일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살처분이라고 하는 것을 영화로 형상화했었던 우리 감기 김성수 감독의 감기라는 영화도 봤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은 이제 고라니를 쳐버린 이 아주 농부 같은데 농부나 하여튼 뭐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 같은데 여기서 누군가에 대해서 피해를 줬는데 그 피해를 수정하거나 교정하거나 참여하지 않고 본인이 재수 못 붙었다고 하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우리가 사실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게 개미들한테는 개미라고 상대방을 파악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전혀 그 사람들 중요치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행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라니가 사람을 물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버려요. 전 세계는 아니구나. 한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정상 사건이 발생하고 단순하면서 되게 강력하게 이 세계를 우리를 딱 집어넣습니다. 허구의 세계죠. 네, 허구지만 현실에 뿌리를 받고 있는 주요 장면들을 보시면 데이2가 이제 실제로 이제 수완과 서구가 서울역으로 가는 장면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서울역의 모습과 KTX, 이제 프랑스의 떼제베를 그대로 프랑스 아마 관객들 봤을 때는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똑같은 기차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좀비가 정말 빠르게 들어가는데 서울역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를 본 사람들한테는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좀비의 외형적 특징을 이제 보여줍니다. 감독이 영화 초반에 좀비가 이렇게 보여라고 하나씩 보여줘요. 마치 괴물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봉준호 감독이 괴물을 다른 괴물 영화와 다르게 영화 초반에 정말 대낮에 다 보여주는 것처럼 다 좀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씩 둘씩 정말 카메라 쭉 빠지면서 디테일하게도 보여주네요. 그리고 나서 보여주고 바로 물습니다. 바로 물어서 무슨 특징을 보여주냐. 전염된다는 것까지도 다시 한번 그 정보를 관객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초반 물고 한 명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좀비 바이러스가 그런 이유로 KTX가 더 빠르게 부산 쪽으로 간다는 거죠. 뭐 대전역에서 군인들도 그러니까 되고 정부의 무능한 대처는요. 재난 영화에서 항상 나오는 거일 수 있죠. 어떤 장전 컨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대로 나오게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영화 제작자분 여기서 나오셨네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 있다고 별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목소리와 반대로 이미지에서는 도시가 다 파괴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마치 6.25 전쟁 때 한강철교를 폭파시킨 그런 모습이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나오게 되고 사실 부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어느 곳에서 정지하게 되고 아주 작은 기차로 가다가 내려서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빠르게 이미 이건 사건이 마치 일반적인 좀비 영화면은 며칠 뒤의 일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뭐 반나절 만에 좀비들이 여기까지 다 왔다는 거라서 그래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고 좀비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 군인들로부터 죽을 뻔하다가 이제 영화 초반에 이제 수완이 부르다 만 노래를 부르면서 영화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엄마에게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겠는데,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한 알레고리죠. 재난 영화가 갖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좀비 바이러스로 인해서 파국이 시작되긴 하는데, 이것은 마치 태풍이나 무슨 외계인의 침략처럼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면은 이걸 통해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각자 도생하고 이기적 행위로 인해서 이 혼란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한국의 근현대사를 우리가 한번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뭐 지난번에 감기 때도 기물 때도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공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뭐 이 각 여러 가지 일제 강점기, 6.25 전쟁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강 다리 폭파라든가 뭐 4.19 혁명이라든가 쿠데타, 12.12 사태, 뭐 5.18 항쟁까지 정부의 혹은 국가의 무능이나 오판이나 압제가 있었고 정반대쪽에 시민들의 연대가 있었다는 거, 이것들이 영화 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혼란이 발생했을 때 정부와 개인의 행동이나 대처가 좀 다른데, 정부는 거짓 정보를 보내주고 사람들을 격리해서 함부로 하게 되고, 뭐 대책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반면에 개인들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공적 시스템에 대한 불신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영화를 다 보시게 되면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TV에서 나오는 이 행안부 장관의 말은 다 듣지 않고 각자가 다 전화를 들고 각자가 아는 데다가 연락을 하죠. 뭐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이기 때문에 증권 찌라시라든가 주변 사람들, 권력, 지인들을 이용해서 이 사학을 파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은 동일한데 그 불신에 기반해서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면 일부의 사람들은 그래도 연대를 통해, 연대 속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수완이나 서구라든가 상화, 성경 같은 이 영화의 중심 인물들은 대부분 다 연대를 통해서 희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부산행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 28일 후에서도 좀비 영화가 있기 때문에 간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보면은 과연 이 연상호 감독은 이 극단적인 내외의 상황, 이 상태에서 우리 인간의 생존이라는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들 사이의 연대와 상부상조만이 구원할 수 있다. 정부도 안 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양떼처럼 권위에 복종하고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보다는 진정한 시민들의 연대와 상부상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영화의 끝이 과연 해피엔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이제 나오는 영화의 마지막 부분이고, 영화의 초반부에 나왔던 이 노래가 있는데요. 뭐 알로하 오에라고 하는 1878년 100년 전에 하와이의 민요인데, 이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가사가 보니까 뭐 검은 구름 하늘을 가리고 이별의 날은 왔도다. 다시 만난 날을 기대하고 서로 작별하며 떠나리. 알로하 오에 알로하 호에 꽃피는 시절에 다시 만나리. 알로하 오에 알로하 오에 꽃피는 시절에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이제 그 서구가 아니라 수완과 성경이 군인들,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구조를 받고 영화가 끝나는 것 같은 이제 느낌을 들어보면서 일종의 해피엔드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의 우리가 이제 뭐 2020년 이미 반도라는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세계를 감독은 이 바이러스가 이제 한반도를 다 완벽하게 다 이렇게 전염해버린 상황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기가 좀 쉬운데, 사실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 상황은. 그래서 마치 더 안 좋아진 상황을 그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로 인한 세상의 혼란이고, 자신만을 생각하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잔인했던, 그리고 타인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성과 희생을 통해서 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삶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감독이 보고는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이렇게 낙관주의로 보고 있는데, 비관주의로 본다면은 사실 그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오히려 이 바이러스와 이 좀비는 더 많이 퍼지고
세상은 더 암울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상반된 생각을 영화의 마지막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28일 후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좀 열었던 좀비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행 영화 보면서 스펙타클한 부분과 드라마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서 1100만이라고 하는 한국 관객들이 봤던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는데요. 자, 여러분 혹시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